지금 안희정 충남도지사님과 최인석 화서시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월 원래주회 및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찬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도시정책과 이지영님께서 공무원 윤리 헌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공무원 윤리 헌장.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 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결의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결의 위에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 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우리는 민족사적 전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침으로써 통일 새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우리는 결의의 엄숙한 소명 앞에
솔선헌신함으로써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의 선봉이 된다. 우리는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 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역군이 된다.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우리는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결의의 기수가 된다. 공무원의 신조. 하나,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하나,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하나,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하나, 직장에는 경애와 신의를. 하나,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 정부 혁신의 길이라는 주제로 안희정 도지사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사무국장, 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민선 5기 제36대 충남도지사를 역임하신 후 현재 민선 6기 제37대 충남도지사로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충남을 위해 진력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소개는 최인석 시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성시 대표사원 최인석입니다. 이 자리를 만드느냐고 한 몇 년 걸렸습니다. 우리 화성이 보통 원례회의를 공직자들만 하는데요. 가끔은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 일반 시민들과 같이 참석해서 하고 있는데요. 안희정 지사님을 제가 좀 직접 소개시켜 드릴 생각에 사실 어제 밤잠을 설렜어요. 이런 고민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 시대의 맏형이 되고 싶다. 헌데 구시대의 막내가 됐다. 새 시대와 구시대에 대한 고민이 있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 물질 만능의 시대, 신자유주의적인 세상. 세월호 이전과 이후를 고민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시랜드, 세월호. 우리에게 이것을 무엇을 갖다 줬는지,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들, 가치들, 그것을 뛰어넘는 일들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가치의 혼재, 또 그런 갈등, 진보의 아름다운 가치가 있고 보수의 아름다운 가치가 있죠. 보수의 아주 절대적인 가치들, 아주 아름다운 가치 있어요. 명예를 존중하고 오블리스 노블리제하고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우리 진보의 가치도 아름다운 가치들이 있죠. 규제 혁파를 얘기하고 자유, 또 평등 박애를 얘기하고 얼마든지 서로들 상충하면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죠. 종북 잡발만 있고 또 발목 잡기만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새시대적인 가치, 그런 고민들 지사님께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신과 철학이 있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FTA를 추진했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야당이 돼서는 FTA 안 된다 하죠. 충남이 실제 농업이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는 잘한 일이라고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소신과 철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삼농 정책을 훌륭히 성공시키고 계시죠. 이 시대, 이즘 세상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화성 시민의 우레와 같은 박수 환영으로 안희정 지사님을 모십니다. 함성이 안 나오는데 함성이. 고맙습니다. 이 층에도 계셨네요. 네, 반가워요. 네.
화성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윤리 그 선언을 읽어주신 분이 성함이 이자, 지자, 영자. 얼마 되셨어요? 입사하신 지 1년이요? 예. 언뜻 보기에도 그래 보였어요. 예. 그 공무원 되시고 나서 보람 있으신가요? 그래요? 예, 그 보람이 앞으로 이 직장에서 근무하신 동안 계속 유지되길 정말로 그렇게 기원드립니다. 예. 오늘 저는 그 화성시 우리 그 공직자 여러분들이랑 우리 그 공직사회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좀 하나 해서 왔는데 보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계시네요. 예, 그죠? 네.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 자리 최인석 시장님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고 또 화성시에 대해서 공부도 할 겸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화성시하고는 뭐 아시다시피 저 서해 바다로 가면 당진 쪽하고 서로 바다를 건너서 마주 보고 있어서 아주 가까운 마음입니다만 충청남도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그래요? 옛날에 당진, 서산, 태안 분들은 배 타고 아예 인천으로들 많이 가셔서 인천에 가면은 충청도 분들이 꽤 충남 서부 분들이 많고 오히려 서해대교 건너기까지는 이쪽 가까우면서도 돌아오려면 저쪽 아산 평택으로 해서 이렇게 또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또 옛날 어른들이 걸어다니는 어른들 길로 보면은 쉽지 않은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수영 칠 만한 거리도 아니고 바다가. 그래서 우리가 배를 한번 타게 되면은 바로 인천 쪽으로 갔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어떠한 주제를 얘기를 해볼까요? 우선 여러분들이랑 그런 얘기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영국의 포스머스 항을 가봤어요. 간 이유는 이 최인석 시장님이 제기하고 있는 화성시의 미래 발전, U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미래 발전 비전에서도 해양 관광과 해양 산업에 대한 주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마리나항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양 레저 스포츠로서의 꽃이라 이야기하는 마리나항 시설에 대해서 과연 그 마리나항이라고 하는 것이 충청남도 서해안에도 많이 갖추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영국 지역을 한번 가봤더랬습니다. 출장 길에. 왜 그쪽 지역을 갔냐면 우리 서해안에 보통 조수 간만의 차이가 최대폭 한 11m까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11m면 이 물이 11m를 쳤다 빠지려면 얼마나 물을 저쪽이 해안선이 이 갯벌로 완만하니까 물이 얼마나 멀리 도망가겠어요. 저기 도망갔다가 처음은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배 대고 논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조수간만이 큰 지역의 마리나항 시설들은 어떻게 운영 관리되어지고 그 바다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의 해양 레저를 즐기는가 좀 보고 싶어서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보트나 동력으로 쓰는 모터보트나 아니면 바람의 힘을 가지고 운영되어지는 요트는 사실 전 세계 이 시장의 한 70-80%는 다 미국 사람이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이 한 70-80% 정도 이 스포츠와 레저를 즐기고 나머지 20% 정도가 유럽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3만 달러, 국민 소득이 한 3만 달러, 4만 달러 되면 사람들이 해양 레저를 그렇게 요트를 즐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소득이 3만 달러, 4만 달러 되어야 바다놀이가 또 요트라고 하는 바다놀이가 가능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촌 어항을 이렇게 다녀보면 바다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바다를 즐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바다 물놀이 어렸을 때 많이 하셨나요?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연초에 어떤 간에 이거 이렇게 보면 뭐 8월에 물가로 가지 말라고 하고 대부분 물가 가는 것은 다 물가로 가는 것은 다 다들 싫어했어요. 경계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물은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위험 요소였었지 그것을 놀이공원이고 놀이터라는 인식은 저 같은 경우는 별로 못 해본 것 같아요. 아, 위험한 곳이야 이런 생각. 우리도 대한민국의 대부분 도시들 보면 이 한반도 땅에 부산을 빼고서는 대부분의 도시는 다 해안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요. 이 화성만 하더라도 왜 저쪽 바닷가에 터를 안 잡고 몇십 킬로 안쪽 땅 안으로 들어와 있을까요? 충청남도의 도청 소재지는 예전에는 대전이었더랬습니다. 근데 3년 전에 홍성으로 이사를 왔는데, 홍성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도 제가 이제 그건 전임 지사님 때 결정을 지었었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더 바닷가로 안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가, 객가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표현에는 우리의 어떤 역사인식이 숨어 있는 걸까요? 물은 우리에게 두려움이었나 봐요. 바다는 우리에게 꿈과 도전의 땅이 아니라 뭔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혹사 고려와 조선조로 치면 우리의 대부분의 해안가는 왜구들이 침략질에 의해서 워낙 왜구들이 해안 마을을 급습해가지고 털어가고 하니까 관공서나 사또님들이 죄다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막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해적들이 수십 킬로 내륙까지 들어갔다가 또 배 타러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바다 문화는 익숙한 문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목숨을 걸고 생업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곳이라는 이러한 인식들이 오히려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 몰라요.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이랑 처음으로 해수욕장 놀이를 갔던 것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아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솥단지 들며 메고 온 가족이 저 군산 앞바다에 있는 선유도에 놀러 갔더랬어요. 근데 제가 처음 본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집채만한 배라고 하는 것, 선원들의 바다를 향한 도전의식이라는 것, 이런 것들도 동화책을 통해서 읽었지만 제가 처음 만난 그 바다는 자꾸 모래가 묻고 신발 사이에 고무신 안에 모래가 끼고 발가락 사이에 껴가지고 너무 불편한 곳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놀이문화가 있는가? 나가 정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놀이문화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다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삶의 휴가와 여가와 놀이를 그 바다에서 하지 않는데 갑자기 선진국 사람들은 마리나하고 요트한대야 이래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 문화가 우리께 될 것이냐 이거예요.
설령 그것이 항만과 놀이문화의 관광산업으로서 장사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사를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해양과 문화를 즐길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장사는 자기를 소외시키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즐겁지 않고 오로지 돈을 위해서만 한다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만 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일이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던 거, 그냥 먹자고 하는 일이요, 먹고 살라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러나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야, 이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야, 나 하고 싶지 않아.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즐겁고 좋으니까 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루 밥 세 끼를 먹기가 해결하기 어려웠었던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우리 아버님 세대 때에는 이 고민 자체가 사실은 좀 사치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21세기 이제 이후에 대한민국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그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 모두가 자기 일을 통해서 좀 더 즐거움과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길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비단 어떤 직종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마리나 항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첫 번째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따라하지 말자. 따라하지 말자.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럽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그 젊은 사람들의 얘기는 따라하지 말자는 얘기가 되고, 따라하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자,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한 개인의 인생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국가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국가가 자기의 발전을 꾀함에 있어서 따라하는 순간에 여전히 그 사람 뒷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부러우면 지는 이유는, 따라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 뒷꽁무니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거든요. 오늘 대한민국은 누구 뒷꽁무니를 쫓아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이제 더 이상 없어 보여요. 삼성 핸드폰이 아이폰 신제품 뭐 나오나 가만히 기다렸다가 그거 따라오면 될까요? 자존심 때문에 될까요? 라고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미 그 삼성은 시장에서 밀리게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뭔가 새로운 모바일 시대의 상품과 그 상품의 버전업, 개선과 개량을 해내지 못하면 이 시장에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경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지금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몇 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에 서 있습니다. 남의 것 배우고 남의 것 어깨 너머로 배워서 따라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모두가 내 삶에서 남의 것 부려하거나 따라하는 삶이 돼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저는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국 마리나 항을 이렇게 이틀 동안 지켜보면서 느꼈던 게, 그래, 정말 따라하면 안 되겠구나. 아이고, 이 사람들 부자들이다. 이 요트들도 이렇게 많고, 아이고, 우리도 얼른 선진국 돼서 이렇게 잘 살아봐야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민 소득이 2만 달러로부터 향후에 3만 달러 되면 그 문화가 생기느냐? 저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라한 일이기 때문에.
왜 따라한다고 표현했느냐?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노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안 배우는데, 우리가 바닷가에서 이 바다라는 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즐기고 내 삶을 어떻게 이 공간 내에서 즐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본 바가 없는데, 그거 그냥 부자들은 다 그렇게 한다니까 자가용 몰고 2층 집 짓는 거에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어때요? 제 말 전달됐나요? 예. 혹시 뭐 약간의 공감도 있나요? 예. 2층에 공감을 혹시 안 가나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따라하는 역사, 남 부러워하는 역사를 저는 이제 극복하고 싶어요. 어렸을 때 아폴로 우주선이 달나라 착륙한다고 했었을 때 제가 깨벌거숭이 그냥 꼬맹이였던 시절, 밤하늘에 아폴로 우주선이 달나라에 착륙한단다 이래가지고는 누님, 형님, 동생들이랑 둘러눠서 달을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야, 어떤 나라 사람들은 저 달나라에도 가는데. 제 기억에 그때 호남고속도로도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제가 논산 출신인데 나는 이 동네에서 냉장고는 냉장고에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아, 난 이 시골에 들어놓 있구나. 너무너무 부러웠었어요. 우리도 언제 그런 선진국 돼보지? 이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제 제가 드는 것은 그 부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뛰는 것 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가까운 평택시의 바로 아래에 있는 저 해안가에 수도사라고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공부하러 가려고 했다가 해골 바가지 물을 먹고 다시 신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절이에요. 원효대사가 그 해골 바가지 당나라로 이제 높은 이제 이 스님으로서 공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공부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 수도사에 이르러서 밤중에 너무 갈증이 나서 물 한 바가지를 먹었는데 너무 꿀맛이었대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그것이 해골바가지 물이었대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크게 깨닫고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갔대요. 불교에서는 그것이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오늘 얘기했던 이 주제와 관련되어서는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라고 하는 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내가 있어야만 기본적으로 모든 발전이 가능합니다. 제가 몇 해 이제 2012년 12월에 충남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이 이제 홍성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고 나서 제가 평소에 벼르던 드디어 텃밭을 만들어서 텃밭을 이제 재작년서부터 가꾸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관사에 있는 바로 옆에 공터에다가 조금 이렇게 삽으로 밭두렁을 좀 퍼놓고서는, 사실은 전 농사를 안 져봤어요. 저희 부모님이 철물점을 하셔서 밭을 한 도마지기 아버님이 갈아 먹으셨었는데, 주업이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농사철이면은 학교에서 집에 가서 부모님 거들어라라고 하는 그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농사에 이렇게 익숙한 건 아닌데, 그 텃밭을 한 두 해 갈다 보니까 첫 해에 이제 고추도 심고 치커리도 심고 쑥갓도 심고 상추도 심고, 상추도 적상추에서부터 이게 유행한다는 새로운 상추까지 골고루 심어가지고는 처음에는 아주 신나게 따먹었는데 나중 되니까 이게 양이 집에 소를 키워도 다 못 먹겠더만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따가지고 봉지다 싸먹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가져가서 직원들 줬어요. 처음에 갖다 줄 때는 아이고 도지사님이 이런 것도 주신다고 좋아했어요. 근데 자꾸 따다 주니까요,
사람들이 슬슬 저를 피해요. 남이 주는 것도 집에서 썩혀버리는 것도 마음이 아프니까 받기가 좀 거북하게 되는 거죠. 다 안 먹으면. 그래가지고 이거 함부로 많이 농사짓기 아니구나 싶어서 양을 계속 조절을 하다가, 그러다가 올 봄에는 제가 좀 시야를 높여서 이제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산자락 밑에 관사를 졌는데 그 공터에다가 텃밭을 가꾸다가 작년 여름에는 그 비탈진 곳에 이렇게 풀 좀 깎고 공터를 보다가 이번에는 산속으로 좀 들어가서 산속에 임업과 관련되어진 임업 생산물을 한번 나도 좀 체험을 해볼까 하고 이제 산으로 들어갔는데, 임업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산속에서 크는 아이들은 우리가 숲을 속에 들어가서 하늘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성긴 모습으로 햇빛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조도가 결정되는데, 이 조도의 크기가 이 어둡기가 한 70% 정도는 가려야 임업이 가능해요. 너무 꽉 가려 있어서 다 못 키워요. 근데 이제 그 임업을 하려고 임업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할 것 없지만 그것을 좀 느껴보려고 어제는 이제 또 낫과 톱을 두고 뒷산에 가서 이제 그 숲을 좀 정리하려고 뒷산을 헤매다가 아카시아하고 망개나무 그저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냥 동그란 잎사귀로, 근데 가시가 엄청나게 억세가지고 뭐 이렇게 칡너쿨처럼 열기는 망개 덩굴 나무한테 어찌나 찔렀는지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화성시는 충분히 이 자연과 함께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의 조건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난 70년대, 80년대까지의 이 산업화와 미국의 뉴욕으로 대변되어지는 20세기의 산업 발달은, 그 산업 발달의 핵심은 자연을 내 삶으로부터 쫓아내는 일이에요. 모기 쫓아내고, 파리 쫓아내고, 더위 쫓아내고, 비 쫓아내고, 바람 쫓아내고, 달빛과 별빛을 쫓아내서 네온사인을 켜서 결과적으로는 24시간 내가 그냥 편하게 지내는 문명, 이게 20세기까지 18세기서부터 20세기까지 와트의 증기기관에서부터 에디슨의 전기발명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낸 일, 이것은 다 파리, 모기, 햇볕, 달빛과 별빛과 바람을 내 공간으로부터 몰아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많은 물질 문명의 혜택을 받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산업화와 도시화의 200년과 300년의 시간 동안은 사실 우리 삶은 더 없이 황폐해지고 망가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화성시라고 하는 그 국토의 공간적 특성상 언제든지 이 자연을 자기 삶의 공간 내에 끌어다닐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21세기 새로운 발전의 동력의 첫 번째, 따라하지 말자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두 번째로는 내 삶에 자연을 반드시 집어넣자. 이 두 가지 요소, 남을 따라하고 부러워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정신으로는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한 내 삶의 공간 내에서 도시화와 발전과 발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연을 끊임없이 내 삶의 공간에서 쫓아내면서 생겨나지는 그 편리함만을 추구해가지고는 21세기 좋은 발전을 저는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과 주권자들이 저처럼 정치하는 사람한테 늘 원하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경제 발전시켜 주세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747로 띄우고 소득을 몇만 달러로 올려주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화성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주권자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저 안희정은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정치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의 본질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것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 발전의 동력이 잘 안 만들어질 것이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딱 하나만 부탁드려요. 윤리 선언대로 하면 됩니다. 공직자 윤리 선언대로. 다만 현재의 정부 조직과 공무원 조직은 주나라 때 주하은주, 주나라,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있었던 중국의 주나라 때 이래로, 아니면 그 뒤에 공자, 맹자 이 양반들이 살던 그 시대부터 국가 공무원 제도는 구품계였어요. 9등급제. 사실은 귀족들의 지역 독점을 막고 인재를 중용하기 위해서 구품제라는 관등제를 두었는데, 그때부터 출발한 국가 공무원 조직이 오늘날까지 똑같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9등급제라는 이 계급제 방식의 국가 공무원 제도로는 저는 21세기 정부를 이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고을 사또한테 업무를 이렇게 일해라라고 명령을 해놓고 암행어사를 풀어가지고 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이 시스템 가지고는 더 이상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쟁력, 성장력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의 체제를 가지고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안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혁신이라는데, 이 정부 혁신의 핵심은 현재의 9등급제의 공무원 제도를 어떤 순간에 바꿔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의 대통령과 중앙정부 중심의 이 체제로부터 세금 낸 아들, 딸 살림처럼 대한민국이 지방자치로, 지방정부로 확실하게 권한을 위임을 해서, 그래서 할아버지의 집은 할아버지 집 역할을, 아빠 엄마는 아빠 엄마를, 아들 딸은 아들 딸 역할을 제각각 잘하는 그런 효과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것, 그것이 21세기 대한민국 정부 분야의 개주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부탁드립니다. 지방정부, 이 쬐끄만 나라에 무슨 지방자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이명박 대통령 때에는 우리나라의 시, 군이 너무 많음으로 통폐합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가입 국가잖아요. OECD 국가의 기초단체의 평균 인구수는 4만 명가량 돼요. 우리나라의 기초단체의 평균 인구수는 몇 명이냐? 24만 명이에요. 이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통폐합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지방자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이해가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 얘기라고 생각해요. 지방자치 별거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어머님이 제 방을 청소해 줬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되니까 너는 손목이 없냐 발목이 없냐 네 방 네가 청소해라 이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제 방 제가 청소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니까 우리 아버님이 우리 형제들을 모두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중3 때인가 그랬어요. 이 애비가 니들이 가난한 애비 만난 것을
니들 운명이라고 생각해라. 아무래도 이 애비가 니들 다 대학 교육은 못 시킬 것 같다. 그때 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저를 맹글어 주시고 여기까지 키워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되는 집안이죠, 그죠? 책임지지 못할까면서 왜 저를 낳았어요? 이러면서 막 싸우는 집안도 있어요. 대한민국이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각자가 자기의 지역 단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로의 이행은 정부 혁신의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과 주권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이 말씀 좀 올리고 싶어요. 정치에 대해서 저는 평생 제 직업이 정치인입니다. 저는 제 이력서에 제 직업을 정당인 또는 정치인이 아닌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시류를 잘못 타가지고 계엄사에 잡혀서 학교를 제적당한 순간서부터 저는 계속해서 사회운동을 해왔고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럴 때가 가장 슬픕니다. 정치하는 놈들 손가락질 당할 때가 제일 슬프고 힘듭니다.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위대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특별한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으로도 우리 모두나가 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직업인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은 저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 문화는 여전히 많은 주권자들께서는 정치를 손가락질하고 정치를 불신하고 미워하고 혐오합니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현재의 정치와 정당이 그러한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 미운 짓을 많이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일들도 너무 많이 합니다. 당장 박수와 표를 얻기 위해서 활짝 웃었다가 나중에 만나면 요새 젊은 사람들 말대로 얼굴 모른 채 해버리는 그런 정치가 너무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세월호 문제를 1년 동안 이렇게 끌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눈물로 유가족까지 손잡고 잡아줬으면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건 무슨 시행령이다 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시간 끌다가 그냥 다들 지치고 끝내 자기 아들, 딸 잃은 자식 잃은 그 부모들을 저 광화문에서도 최루탄 맞고 앉아있게 하는 것이 이게 그러고 나서 그 부모들이 과격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부모들을 쥐잡듯이 잡아야 되는 겁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모들이 권력을 달랍니까? 국회의원을 시켜달랍니까? 내 자식 죽은 이유라도 그냥 밝히고 잘못한 놈이 있으면 나와서 사과라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내고 싶은 건데 그걸 1년 넘게 저렇게 이 문제를 못 풀고 있는 현실이 이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정직하고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이런 식으로 시간 끌어가지고 사람들을 양분시키고 니들도 문제예요 라는 여론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끝내 유야무야 만들어버리면 정국과 정치라는 이 전국 운영은 그럭저럭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가가 망가집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싹 트는 그 불신과 미움을 도대체 어찌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부모 잃은 부모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비난해야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절대로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내 자식 죽어가지고 1년 넘게 저 아스팔트에서 저렇게 머리 깎고 있어야 되는 그 마음도, 그 응어리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역사에서 절대로 좋은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정치가 주권자들로부터 욕을 먹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권자 여러분, 저는 정치도 선량한 우리 시민들 중에 한 사람이 영위하고 갖고 있는 직업으로 존중받고 싶습니다. 그 수준에서 정치라는 직업도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직업 윤리로서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어린이날 대통령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여튼 되지 말라는 것이 답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세월호를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만의 문제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런 식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현실의 정치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팽팽히 잡아놓고 있는 줄다리기처럼 서로 놔버리거나 서로 겨누고 있는 총잡이처럼 서로 겨누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현실하고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맞지 않는데 이 맞지 않는 형태에서 계속해서 서로 겨누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정치와 정당이 새로 깨야 합니다. 깨야 하는데 그러려면 모든 정치인과 시민들의 정치의식 속에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저는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미움 가지고 서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 이놈 자식 미워 죽겠어. 네가 하는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죄까지 뿌릴 거야. 이 마음으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라도. 오히려 나는 정말 이걸 하고 싶어요. 내가 꿈꾸는 것은 이것을,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족하지 누구 미워가지고 내 주장을 세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20세기까지의 생각 방식입니다. 20세기까지의 생각 방식은 누가 장애가니까 나도 따라 장애가는 겁니다. 누가 마철로를 높이니까 나도 마철로처럼 100층짜리 빌딩을 짓는 겁니다. 부러워하는 거나 따라하는 마음이나 다 우리의 인식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비교해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20세기까지 말하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키였고 동력이었습니다만 오늘날 거기에 의해서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핵심이 누구 미운 마음으로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운 마음이 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기 때문에 밉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얘기할 게 없기 때문에 더 황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런 주장이 있고 이렇게 하고 싶은 자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잘하고 싶은 건데 남이 딴 생각을 하든 뭔 생각이 있어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남 해코지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럼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것은 다 정당한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우선 잡고 그러고서 얘기하면 되는데 누가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미워하는 마음은 자기의 공허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마음이 벽기 때문에 누가 미운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주장이 있으면 아 그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 둘이 힘을 합해야 되면 타협을 하면 그만인 거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각자 자기 인생 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노동시장 구조 개선 문제라나 국민연금 개혁 문제라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미움의 기초에서 자기 마음을 내지 말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 자기 다음의 마음으로부터 자기 주장을 늘 내자. 이런 말씀을 끝으로 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들 5월 평화롭고 행복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이야기에 현재까지 끌고 가는 것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눈빛이 아니다 싶으면 제가 얼른 빼요. 기다 싶으면 그 방향으로 얘기해요. 어렸을 때 흙바닥 위에 글씨 써놓고 모래 뿌린 다음에 글자 찾는 게임과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끄는 길대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제 의지와 제 소신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혹시 구체적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거나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한두 번 말씀을 듣고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마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럴 때는 별로 없어요. 뒷줄에 계시는 우리 시의 간부님들 한 말씀 어떤 분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안 그러면 그 뒷줄에 계신 분들 여럿이 앞에서 얘기하시기는 좀 그래요? 그래요. 충청도에서는요, 보통 이렇게 하면 얘기를 이때쯤 말씀들 안 하세요. 그러다가 끝나기 한 5분 전쯤 되면 그때부터는 막 모두가 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는 끝내지를 못하게 하면 되나요? 화성시에서 여러분들 새로운 지역 공동체나 시민의식 그리고 지역 발전의 모델들을 한번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충청남도에서는 이제 제가 앞으로 남은 두 번째 임기인데, 두 번째 임기 동안에 제가 집중적으로 좀 하는 일이 청소예요. 청소합시다. 우리 동네에 뭘 지어가지고 서울보다 더 경쟁력이 있겠어요? 만약에 서울이 부럽다면, 서울하고 경쟁하겠다면 핵심은 저 뒷산과 앞 개울에 있는데, 그건 죄다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뭔가를 쑥 져가지고 호텔도 짓고 콘도도 져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거기다 손님 끌겠다고 하면은 그건 여전히 서울의 변두리밖에 안 돼요. 우리 모두는 각자가 서 있는 자기 인생이 세계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난 그러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 아베와 오바마와 시진핑과 중일 미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이 참 어려워요. 제가 지금 새삼스럽게 광개토대왕의 무슨 영토정쟁처럼 강력한 부국 강병을 세우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변방의 작은 민족의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열등감으로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전 세계의 중심이고 싶어요. 이것은 한민족주의라는 민족주의적 우월감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민족이 뛰어나! 얘기하는 순간에 사실상은 게르만 민족주의나 대동아 공영권이나 앵글로색슨족한테 변방이 돼버려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에서 당당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이게 중심이에요. 화성시가 중심이 되고 충청남도가 중심이 되고 각각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세상은 얼마나 튼튼한 사회가 되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근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지역의 우리 도민들하고 청소 깨끗이 해서 앞에 게을물 떠먹을 수준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 다 몰려와서 살고 싶어 할 거예요. 뒷산에 좋은 나무 좀 심어서 산 가꾸면 20년만 지나면 거기 사람들 다 찾아와요. 그 산 밀어내고 거기다가 호텔 하나 지면은요, 개장식 테이프 끊을 때만 자가용 미어 터지게 오고요, 10년 뒤에 감가상각비 안 나와서 그 호텔 문 닫아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연 경관과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속에서도 자연과 인생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한반도만의 자기의 표현이 있어야 돼요. 가끔 인터넷에 여러분들 보면 세계 여행 보면, 요즘 뭐 EBS 채널이나 이렇게 세계 여행기 보면 네팔이나 인도나 오지마을 체험 관광 프로그램들 소개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볼 때마다 혹시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그 남루하고 참말로 삐까번쩍하지 않은 그 상가들이 줄비어 있지만 왠지 그 골목길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손때가 묻어 보여요. 우리는 당장 간판 세우고 장사하려고 뭔가 막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우리의 진정한 내 삶의 진정성이 거기에 잘 안 묻어나 보여요. 가장 핵심은 무엇은 꼭 돈 있는 사람만 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콘크리트 없고 건축 소재 없었을 때에도 우리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담벽 얼마나 이쁘게 쌓으면서 이쁘게 사셨어요. 그게 아름다움인데 그 돌담벽을 죄다 물어내고 거기다가 우리가 운영 불가능한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이쁘게 해놓는 사람들이 일부 생기고, 그걸 못 해놓는 사람은 나는 못 살아 라고 하는 열등감에 빠지고. 근데 삶의 멋이라는 것,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네팔이나 오지 체험을 해가서 봤지만, 우리가 그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봤지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경제 수준과 상관없거든요. 그 속에서 깔끔하게 밥 해먹이고 건강하게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여기까지 키워주셨잖아요. 그 삶의 공간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자기가 그 인생의 열패감이 아니라 자기가 그 수준에서 그 삶을 이끌어내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저는 지역 발전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내야 때라야만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창조 경제도, 혁신 경제도, 21세기 발전도 저는 여기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화성 시장님이 뉴 크리에이티브 시티를 선언하셨는데 꼭 성공하셔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열띤 강의를 해주신 안희정 충남 부시장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래조회 및 시민특강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